장은 우리 몸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장에 천적과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은 각종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며 장 누수 증후군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장, 안녕하신지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 누수가 당신을 망친다. 후지타 고이치로가 쓰고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 장 누수는 장벽에 미세 육모를 형성하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에 구멍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주류 의학에서는 뚜렷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 누수로 인한 작은 구멍으로 독소, 부패물, 미생물, 장내 세균 등이 퍼져나가 심하게는 자폐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주범으로 저자는 장 누수 증후군을 지목합니다. 현대의학이 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장 누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소개, 후지타 고이치로, 1939년 중국 둥베이 지방에서 태어났다. 도쿄의과 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학교 대학원 의학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가나자와 의과대학 및 나가사키 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대학의 명예교수이자 인간종합과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문 분야는 기생충학, 열대의학, 감염 면역학이다.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의사는 못 고쳐도 장은 고친다.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음식 알러지, 컨디션 불량, 면역 저하의 모든 것이 장 누수가 원인이었다. 제2장 빵, 피자, 파스타, 항상 음식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제3장 소장에 생긴 구멍에서 나온 독소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해친다. 제4장 단수의 지방산을 늘리는 식사로 장 누수를 고칠 수 있다. 제5장 식사가 바뀌면 장이 바뀐다. 장이 바뀌면 몸이 바뀐다.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준이지만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장 누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가 아프고 자주 설사와 복통이 있었다. 항상 뭔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빵, 파스타, 피자, 우동 등의 밀가루 식품을 자주 먹는다. 탄수화물과 단 것을 좋아한다. 평소 채소나 해조류, 버섯을 잘 먹지 않는다.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항생제를 복용한다. 두통, 생리통 등으로 진통제를 복용한다. 일이나 인간관계 등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 생활이 불규칙하고 수면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집안이 청결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항상 신경 쓰인다. 살균제 및 살균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한다. 자주 감기에 걸린다. 당뇨병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있다. 사소한 일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침울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 결과는 어떠셨나요? 개 중에는 상당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항목이 많은 분들은 장 누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이 장 누수는 어떤 문제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장 점막에 구멍이 생겨서 그곳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장에 구멍이 생기면 독소와 세균, 소화가 덜 된 음식 등 보통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혈액 중에 침입하여
알러지를 비롯한 많은 문제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원인들이 우리의 심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영향의 크기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의료 상식을 근본부터 뒤엎을 만한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컨디션 불량감은 물론 당뇨병, 동맥경화 등 만성 질환과 암, 자가 면역 질환 등 난치병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건강 트러블의 발생에 장누수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대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누수 현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에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극히 일부 의사와 연구자만이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평범한 분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 증상이나 병의 원인이 장누수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날마다 괴로운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의 장 혹시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장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미 여러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에는 3만 종류 이상,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내 세균이 형성하는 장내 플로라가 우리의 생존력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인간이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에너지는 모두 여기에서 생성되어 나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마음과 몸의 상태를 문제없이 유지하는 것도 오로지 장이 건전하게 일하고 있는 덕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장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 소장은 도저히 만족스럽게 일할 수 없습니다. 장내 플로라가 생명활동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컨디션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더구나 소장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을 흡수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이며 나쁜 것의 침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독소와 세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같은 몸에 불필요한 것, 몸에 해로운 것 등이 방어막을 뚫고 점점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들이 몸 곳곳에서 나쁜 일을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대혼란에 빠져들고 다양한 질병과 문제에 휩쓸리는 곤란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실은 지금 이러한 장의 문제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서양에서는 리키 굿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리키는 새고 있다는 의미이고 굿은 장이라는 뜻이니까 직역하면 장이 새는 증후군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소장은 괜찮을까요? 모르는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마음이나 몸의 컨디션을 평소처럼 유지하는 것은 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병을 막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려면 어쨌든 장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장 누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장 건강은 물론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소장 어디에 어느 정도의 구멍이 난 것일까? 여러분은 장 누수가 되면 어느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구멍이 맨홀같이 확실하게 생겨 있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그렇게 큰 구멍이 나 있으면 사람은 사망합니다. 장 누수에 의해 생긴 구멍은 장 점막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어 극히 작은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구멍이라는 표현보다 틈새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옛날 자연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회상해 보면 소장의 장벽은 육모라고 불리는 주름의 돌기로 꽉 덮여 있습니다. 이 주름을 다 펴면 배드민턴 코트의 넓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육모의 돌기 하나하나는 미세육모라는 작은 주름 무늬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누수는 이 미세육모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새에서 생겨납니다. 미세육모의 표면은 상피세포라고 불리는 점막세포로 뒤덮여 있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장이 피폐해지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고 있는 결합 부분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슨한 틈새가 구멍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고 해도 누수가 있으면 기능에 큰 영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 타이어 튜브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구멍이 있다면 아무리 공기를 다시 넣어도 몇 시간 후에는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되어버립니다. 정원의 호스에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리면 생각처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가스관이나 수도관에 구멍이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침입자들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장 누수가 발생하면 무수한 건강 리스크가 생겨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문제는 다른 물질의 침입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몸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장에 생긴 구멍으로 독소, 부패물, 미생물, 장내 세균, 아직 소화가 덜 된 음식 등이 들어가게 되고 장벽의 모세혈관에서 혈액중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물질들이 그 후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장벽의 모세혈관에서 혈류를 타고 작은 혈관으로부터 큰 혈관으로 들어가서 체내의 여기저기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될 침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침입자 발견이라는 경보를 울리고 이 침입자를 없애기 위해서 백혈구가 동원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몸의 여기저기에선 침입자와 백혈구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비롯되는 것이 염증입니다. 장누수에 의해서 체내에 들어간 침입자들은 몸 여기저기에 도달하여 여러 곳에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염증은 몸 각 부분의 장기 조직을 훼손하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침입자가 간에 도달하면 간에서 염증이 일어나 그 부담이 피로감 등으로 이어지고 침입자가 피부세포에 도달하면 피부세포에서 염증이 일어나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당뇨병이나 동맥경화인데 최근의 연구에서 혈관 내 발생하는 염증이 당뇨병이나 동맥경화를 진행시키는 큰 요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여기저기에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염증의 강력한 범행은 장기나 혈관뿐만 아니라 뇌에도 미칩니다. 뇌로 향하는 혈액 통로에는 혈액 뇌관문이라는 바리케이트가 있으며 보통은 그렇게 간단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입자 중에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하는 것들도 있기에 그것들이 뇌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도대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치매, 우울증, 자폐증,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해외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환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마음의 병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미국 등에서는 다수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글루텐은 소장에 있어서 천적과 같은 물질이다.
그 성가신 말썽꾸러기 침입자의 이름은 글루텐, 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글루텐은 빵과 파스타, 피자, 쿠키 등의 밀을 사용한 음식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성분인데 이 애물단지가 장에 생긴 구멍으로부터 체내에 들어오면 몸의 면역 시스템이 큰 혼란을 일으켜 자가 면역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장에서 글루텐이 몸으로 퍼져나가면 많은 문제와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래 밀의 글루텐은 단백질입니다만 단백질은 보통 아미노산까지 잘게 분해된 후 소장의 주름에서 흡수됩니다. 분자가 확실하게 아미노산 정도로 작아진 후에 흡수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주름 점막에 장 누수 구멍이 있는 경우 아직 소화가 되지 않아 분자량이 큰 단백질까지도 흡수되어 체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분자량 1만 이상의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물질로 간주하여 항체를 만들고 이후 같은 침입자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루텐은 확실하게 분자량 1만 이상의 아직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입니다. 즉 분자량 1만이 넘는 침입자에 대하여 맹렬히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글루텐 불내성 등의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글루텐에는 장 점막을 황폐하게 하고 장누수를 악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루텐에 포함된 글리아딘이라는 단백질에는 소장 내에서 조누린이라는 물질을 방출시키는 작용이 있고 이 농도가 높아지면 소장 점막 세포의 결합 부분이 이완되어 보다 구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평소보다 빵이나 파스타, 피자, 우동 등의 밀식품을 섭취하여 글루텐을 몸에 넣으면 장 누수가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글루텐이 장에 들어가면 장 누수가 일어나기 쉬워지고 장 누수가 일어나면 글루텐이 몸에 침입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글루텐이 몸에 침입하면 알러지 증상이 심해지고 점점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장의 입장에서 보면 글루텐은 자신의 상처를 함부로 벌리려는 무척이나 싫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장에 있어서는 천적 같은 것입니다. 항생제와 방부제 등 장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루텐은 가장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은 말썽꾸러기입니다. 장을 다시 되살려주는 슈퍼히어로 단쇄 지방산. 원래 단쇄 지방산은 초산, 낙산, 프로피온산 등의 유기지방산의 총칭입니다. 여기서 초산은 바로 식초입니다. 즉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식초의 동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장내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입니다. 이들은 장내 세균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며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입니다. 원래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은 체내에서는 소화되기 어렵지만 장내 세균이 먹는 것에 의하여 장내에서 크게 발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발효에 의해서 태어난 물질이 단쇄 지방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쇄 지방산을 늘리려면 채소 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을 많이 먹으면 충분한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단쇄 지방산이 좋은 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 점막으로부터 흡수된 단쇄 지방산은 혈액 내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비만과 당뇨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몸 여기저기에서 다방면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자주 등장합니다만 바로 단쇄 지방산이 우리의 몸을 구제해주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입니다.
식이섬유라는 먹이를 듬뿍 전해줍시다. 우수한 장내세균 종업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하기 쉬운 것은 장내세균에게 식이섬유라는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내세균 종업원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할 만한 상을 주는 것입니다. 평소 식이섬유라는 먹이가 잘 들어오게 되면 장내세균은 착실히 기능을 높이고 왕성하게 먹이를 먹고 단쇄 지방산을 만들게 됩니다. 또 단쇄 지방산이 많아지면 장내 환경이 정돈되고 장 점막의 기능도 훨씬 높아져 더욱더 장내 세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 누수를 막거나 고치거나 하려면 장내에 이런 좋은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옛날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사람은 대체로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입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의 감소와 함께 장내 세균의 숫자도 전쟁 전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현대에서는 장내 세균 종업원이 식이섬유라는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동료 수가 줄고 좀처럼 단쇄지방산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쨌든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채소와 콩, 해조류, 버섯 등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이건 좀 과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전쟁 전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므로 항상 3배를 먹고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먹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장내 세균도 늘면서 단쇄지방산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장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일 충분히 많은 먹이를 주어 장내 세균을 늘려갑시다.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 단쇄지방산. 단쇄지방산은 우선 다이어트, 즉 비만 해소 효과가 있습니다. 영양과 함께 장벽에서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과 함께 온몸을 도는 단쇄지방산 중에는 지방세포까지 도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 내에서 단쇄지방산은 세포가 지방을 과잉으로 흡수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에너지의 저장고 같은 것이며 그냥 두어도 점점 혈액 속으로부터 영양을 흡수하여 지방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세포에는 단쇄지방산을 잡는 수용체가 붙어 있고 단쇄지방산이 오면 그 순간에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중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하자면 단쇄지방산이 지방세포에 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지방을 모으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는 신호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쇄지방산을 잡는 수용체는 자율신경에도 존재하고 있고 단쇄지방산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대사활동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가 높아지면 에너지 소비가 늘고 몸이 여분의 지방을 태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갑니다. 즉, 이 경우는 단쇄지방산이 들어오는 것이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소비하라 라는 신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소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여 다량의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많은 지방세포에 지방 작업 중지의 신호가 도달하고 더불어 교감신경도 에너지 소비를 늘려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즉 이러한 시스템으로 몸의 지방량이 조절되고 비만이 억제되어 다이어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자주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식이섬유가 좋은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비를 해소하니까 좋다거나 만복감을 얻기 쉬워 식사를 소량으로 하게 되니 좋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단쇄지방산의 신호가 지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나 해조류, 버섯류 등의 식이섬유가
체내에서 단쇄지방산이 되고 그것이 비만을 막기 위한 다이어트의 약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 식이섬유를 섭취해서 단쇄지방산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면 개중에는 그러면 나는 하루 3끼 모두 채소만 섭취하겠다는 극단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기에 한마디 주의를 덧붙이겠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를 먹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거꾸로 몸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양 섭취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 등에 포함된 단백질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사람의 몸은 자신의 근육을 분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떨어져서 근력과 체력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령자의 단백질 부족은 영양실조와 사코페니아 근육 감소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후지타 고이치로의 장누수가 당신을 망친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과민성 대장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개운치 않은 화장실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과민성 대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갑작스런 생리작용으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거리 버스는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질환을 앓는 분들은 자신만이 아는 성소, 즉 자신이 애용하는 화장실이 곳곳에 있기 마련이죠. 당연히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민성 대장질환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쾌변을 합니다. 급박변으로 인한 곤란함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채식 중심 식사였습니다. 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만병의 근원입니다. 장누수는 무시무시한 개념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단쇄지방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쇄지방산이라는 개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장누수를 해결하는 슈퍼히어로일까요? 저자는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고기와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단백질 공급을 식물성 단백질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체내 흡수 시 염증 반응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식 중심 식사를 통해 장누수를 막고 슈퍼히어로 단쇄지방산을 초대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